민족주의자의 초상. 민족 분단의 삶은 불구의 삶이다. 조정래. 식민지 시대의 삶이 노예의 삶이었다면 민족 분단의 삶은 불구의 삶인 것이다. 민족 분단 상태란 동족이 갈라져 서로가 서로를 원수로 대하는 참극인 동시에 민족의 힘을 분산시켜 주변국으로부터 무시당하고 간섭받는 이중의 불행에 처하게 됩니다. 나는 노무현 후보자의 선거운동 막바지 상황에서 너무 다급해 공개적으로 지지 칼럼을 썼고, 특히 탄핵 정국에서는 2번씩이나 탄핵의 부당성을 공격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가면 김대중 정권에서 기초를 닦기 시작한 남북 관계와 우리의 민주주의 정착이 전면적으로 위협당하는 정치 현실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노무현 정권이 남북관계와 민주화 정책을 잘 해나갈 능력이 있다고 믿었고, 그 일을 올바르게 잘 해나가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김대중 5년, 노무현 5년, 그 10년 세월을 잘해 기틀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건 우리 민족 100년의 삶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것이니까요. 지금 우리 앞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역사적 무덤에 들어간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살아 돌아와 인기가 48%나 되고, 노 대통령은 지지도가 제일 낮은 현직 대통령이 되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 착잡한 마음을 어찌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유컨대 지하 3층에 있던 박정희가 김영삼 전부를 거치면서 지하 2층으로, 김대중 전부를 통과하면서 지하 1층으로 올라오더니 노무현 정부에 와서는 어느덧 지상으로 올라와 버린 형국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참 희한하고 황당합니다. 근데 그 이유야 자명하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을 확보한 민주화 세력은 안타깝게도 계속되는 정치 무능을 저질렀습니다. 그 무능은 경제 분야에서 두드러졌고,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의 생활에 주름이 잡히게 하면서 국민적 불만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국민 생계의 불안, 이것처럼 큰 정치 불안은 없습니다. 그것은 곧 집권자들을 향한 불평 불만으로 표출하게 됩니다. 그 분위기를 타고 기죽어 있던 보수 세력들이 슬슬 목소리를 높이며 잃었던 기득권을 차츰차츰 확보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치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상대적입니다. 민주화 세력은 민주화 투쟁은 더없이 잘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를 구한 업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정권을 담당하면서 정치 무능을 계속 저질러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 무능에 대하여 민주화 세력은 냉철하게 비판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자본의 동맥 경화 현상인데, 실핏줄 같은 가계경제에 기여하지 않는 자본의 양적 증대란 결국 사회적 양극화,
아니 초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백성을 헐벗고 굶주리게 해서 성한 권세란 없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사 5천년, 동서양에서 수없이 많은 왕조가 생성소멸 거듭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같이 백성들을 헐벗고 굶주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게 했다는 말은 왕을 비롯한 권력 집단이 부패하고 타락해 백성들을 억압하고 갈취하여 생지옥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라는 것이 없이 인간이 자기가 일해 자기가 먹고 산다면 자연의 혜택과 섭리에 의해 헐벗고 굶주릴 일은 없습니다. 절대 권력인 모든 왕조는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었고 착취에 시달리다 못해 죽음에 이르게 된 백성들은 이래나 죽으나 저래나 죽으나 마찬가지다 라는 절박한 동감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권력에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백성들의 반란인 밀란이고 그렇게 노도를 일으킨 바다에서 그 어떤 권세도 견뎌낼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화제는 경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불평불만에 대해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나쁘다고 체감하시면 나쁜 겁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석이고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1만 달러대에서 4% 성장은 아주 정상이다. 경제는 나쁘지 않은데 배후 세력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버립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한마디 해버리고 나면 지지율이 10% 곤두박질 치고 또 한마디 하고 나면 다시 10% 곤두박질 치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지율이 제일 낮은 대통령이 되고 만 겁니다. 흔히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그 말을 여실히 실감시키고 있는 모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일찍이 나는 쇼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건 솔직함이요 진실함이며 속임수의 정치는 하지 않겠다는 결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을 행사했던 옛날의 왕들이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면 짐의 부덕의 소치다 라는 방을 붙였습니다. 왕의 그 말 한마디에 백성들은 임금님도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늘이 하신 일이니 임금님이 무슨 잘못이 있나. 힘내자고 참고 견디면 하늘이 또 구해주겠지. 이렇게 위안을 받고 서로서로를 위로하며 어려움을 이겨내고는 했던 것입니다. 집권자가 국민들과 이 고통 공감, 그것이 정치의 본령이고 생명입니다. 노 대통령은 그 점을 혼동하거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IMF 사태로 중산층이 무너졌고 기업들을 우선 살리기 위해 비정규직이라는 수많은 비정규직이 양산되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극복되고 나서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채 기업들은 살찌고 있고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가 나쁘다는 국민들의 불평불만은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라는 요구입니다. 국난을 극복한다고 정부가 한 일이니 그 수습도 정부가 책임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기업들의 조직적 저항에 부딪혀 그 일을 강행했다가 다시 더 큰 경제 난국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를 엉거주춤한 미봉책으로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피해설 수 없는 노무현 정권의 무능이고 나아가 진보 세력의 무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가의 말이란 언제 어느 때고 균형 잡히고 객관성을 갖추고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작가가 정치인과 같은 존재라면 왜 오래전부터 문화사가들이 작가를 일컬어 그 시대의 산소이며 등불이며 나침반이라고 했겠습니까? 그 황성스러운 호칭에는 거기에 어울리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임무 부여의 뜻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단 60년 가운데 김대중 정권 이후 남북관계가 이처럼 이성적이고 타협적이고 평화적으로 유지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분단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이 어찌 남북 갈등을 조장하여 정신적인 내전 상황을 유발한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 회담을 계기로 상상으로도 가능하지 않았던 금강산 관광길이 열렸고 개성공단이 건설되고 그 생산품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을 주면서 세계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이 어디 있습니까? 분단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악용해 오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온 수구 반공주의자들은 그들이 즐겨 써온 적대적 의존 관계의 바탕이 무너지니까 남북 화해 협력을 줄곧 헐뜯고 모함해 왔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이성도 민족에도 역사의식도 없는 존재들이었으니까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작가가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작태를 더 충동질하고 오도할 수 있는 겁니까? 작가란 한 사회의 모순과 비인간적인 것을 주도 면밀하게 투시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오른쪽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사회의 불안 요소와 동요가 있을 때 그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바르게 일깨워주는 사람이지 그것을 오히려 조장하고 더 확대하는 악역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작가들은 언제나 정직하고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하고 긴 안목에서 역사를 바라며 가치 설정을 해야 하고 비록 자기가 보수라도 보수 세력의 그릇된 책동에 대해 잘못은 분명히 잘못이라고 지적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서든 불화할 수밖에 없는 작가의 운명이고 숙명입니다. 저는 스스로 진보라고 말하지만 민주 진보 세력이 저지르는 잘못에 대해서도 수구 보수 세력 못지않게 비판을 합니다. 그 어떤 정치적 이득이나 권력을 갖고 싶은 욕심이 전혀 없으니 불편한 것도 주저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작가의 길만 바르게 가고자 할 뿐입니다. 문인이 현실 정치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세력들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 충돌하며 일으키는 모순이나 문제점들을 감시 감독하고 지적하기 위해서 발언해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작가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발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 이익,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 발언을 한다면 그건 작가의 양심을 버린 죄악이고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작가의 정치적 발언이란 자기에게 불리하고 손해가 되더라도 대의를 위해 객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작가들이 사회적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헌신성과 희생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진정성이 없습니다. 정치란 권력을 잡기 위해 시시때때로 거짓말을 일삼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문학은 그 반대로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끝없이 정의로움과 진실만을 추구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이 정면 충돌하는 일을 어찌 겸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시대의 사기꾼이겠지요. 신자유주의란 무엇입니까? 옛날식으로 제조업에 의존하지 않고 전 세계를 무대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다시 말하면 강대국들이 과거의 영토 식민지화를 바꿔 이제는 자본식민지화를 꾀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경제 약소국들을 향해 자본 침략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강대국들은 과거의 영토 식민지 시대에 겪은 공통 체험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피지배 국가들의 저항이었습니다. 그 저항의 무기는 바로 민족주의였습니다. 그 저항적, 방어적 민족주의의 힘은 제국주의 화력이 이겨낼 수 없도록 강력하고 끈질긴 무기였습니다. 결국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2차 대전 이후에 모두 식민지를 포기하고 물러가야 했습니다. 강대국들이 새롭게 바꾼 방법이 경제 침략인 자본 식민지화고 그 본격적인 작전 개시가 신자유주의 세계화 아닙니까? 그 작전에서 실시하는 장애물 제거 작업이 바로 민족주의의 공격과 해체 시도입니다. 과거에나 현재에나 강대국들의 기본 체질과 본성은 제국주의이고 약소국들이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 유일한 무기는 민족주의입니다. 그 끔찍한 내막을 모르고 강대국의 민족주의 공격에 앞장서며 앵무새 노릇을 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서양 유학을 한 그 유식한 분들인데요. 얼빠진 그들은 서양 강대국 사람들보다 더욱 그쪽 사람들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약소국 지식인들이 의례껏 보이는 천박하고 비열한 행태입니다. 옛날 베트남의 친미 지식인들이나 안식년에 1년 미국 대학에 머물고 온 교수가 완전히 미국인으로 변해버린 것과 같은 꼴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 침략의 신뢰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정도로 위기로 몰아놓은 IMF 사태를 일으킨 아시아 외환위기 사태 아닙니까? 그때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가 가장 위험했는데 IMF에서는 구세주 행세를 하며 두 나라의 돈을 빌려주겠나라고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공항을 떠나면서 침을 뱉듯이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들 앞에 알몸을 내놓은 채 그들이 결정한 대로 25%의 이자를 물기로 하고 IMF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25%의 이자,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미국 은행들의 이자가 1%도 안 되어 0.25% 선에 머물고 국제금리가 2%가 안 되던 상황에서 우리에게 25% 이자를 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빈사 상태에 빠져있는 중환자의 혈관에 대침 주사를 꽂고 피를 뽑아간 살인적 국제 고리 대금업을 한 것입니다. 그 IMF는 미국, 일본, EU의 자본으로 지배되는 은행입니다.
그때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는 IMF 구제금융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서양 언론들은 일제히 포문을 열어 마하티르를 공격해 댔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망할 거라고 공갈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마하티르는 끝까지 IMF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도 말레이시아는 건재하며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건 마하티르 총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때 이미 외환 보유고 1위를 향해 일본을 위협하고 있던 중국이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했던 IMF 사태에서 우리가 25%의 살인적 이자를 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살기 바쁜 일반인들이 그렇다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상대 대학원 학생들도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전공 분야의 지식인들이 그 지경이면 우리에겐 제2의 IMF 사태는 또 닥칠 수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 과거를 또 되풀이한다는 명언이 괜히 있겠습니까? 2011년과 12년 사이 EU 국가인 그리스와 스페인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IMF 역시 구제금융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그 이자가 2에서 3% 정도였습니다. 왜 그런 차별이 생기는 걸까요? 한국 정부는 왜 그 차이를 따지지 않았을까? 왜 25%의 절반이라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가 금모으기 같은 것을 해가며 발악적으로 IMF 사태를 단시일 내에 극복했을 때 가장 놀란 것은 일본이었고 그 다음이 미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국은 완전히 파산 상태에 빠지고 아주 오래오래 자기네들의 경제 예속국이 되리라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황홀한 꿈이 산산조각이 났으니 두 강대국이 놀라움이 더욱 컸겠지요. 강대국의 마성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약소국의 저항적, 방어적 민족주의를 무조건 해체하고 폐기해야 되겠습니까? 소련이 몰락하고 미국의 유아독존 시대가 열리자 그 열도는 극을 향해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라는 유일 초강대국 시대가 태양의 존재처럼 영원하고 막강하리라고 그들의 과대 망상증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미국을 더욱 떠받치고 더욱더 맹종하고 싶어 안달이 안 날 수 없던 거지요. 그 중증의 정신병 증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통일은 절대적 명제가 아니라 상대적 명제라는 식의 망발입니다. 세계 역사는 한 나라가 헤게모니를 장악해서 유지해간 기간이 대개 100년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입시켜보면 미국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것이 1940년대부터고 그럼 지금 60년이 지나 약 40여 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제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미국의 유일 초강대국 군림 시기는 짧아지는 거니까요. 그러나 미국의 경제 정책을 쓴다고 해서 중국의 경제 발전을 막아지겠습니까? 그건 어림없는 일입니다. 14억을 헤아리는 중국 국민들은 잘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날 1인당 GDP 4,000달러대에 우리가 그랬듯이 지금 중국 국민들은 잘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무슨 고생이든지 할 수 있다는 열정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이 자발적 열망과 자신감이 폭발시키는 에너지는 미국이 무슨 수로 막아낸단 말입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일찍이 백범 김구 선생께서 암살 당할 위기로까지 자신을 몰아넣으며 민족 분단을 막으려 했던 것은 민족의 분단은 식민지 시대의 삶에 못지않게 나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삶이 노예의 삶이었다면 민족 분단의 삶은 불구의 삶인 것입니다. 민족 분단 상태란 동족이 갈라져 서로를 원수로 대하는 참극인 동시에 민족의 힘을 분산시켜 주변국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간섭받는 이중의 불행이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척결하지 않고 통일이 상대적 명제라니 그런 부류들에게 민족 반역 집단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일제치하에서 나라를 찾겠다고 목숨을 버린 수많은 독립투사들 앞에 도무지 면목이 안 서는 일입니다. 북한 체제가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봉건 왕조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고 부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계의 학자들이 붙인 이름도 봉건적 사회주의입니다. 그들이 어떤 모순이나 문제점을 지는 체제이든 간에 그들은 우리 민족 2,500여만의 삶을 이끌고 있는 현실 권력이고 우리 대한민국과 유엔에 동시가입한 엄연한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수건이고 비원인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대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보수 세력은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엉뚱한 궤변을 늘여놓으며 남북교류 자체를 부정하고 나섭니다. 그것은 곧 민족 통일 자체를 부정하는 반민족적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강물이 여러 장애물에 부딪히면서도 끝끝내 바다에 이르듯이 우리도 분단의 이런저런 애로를 결국 이겨내고 마침내는 민족 통일을 이렇게 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수시로 북한의 인권 유린과 탄압을 공격하면서 자신들만이 북한 주민들을 위하는 척 위세를 부립니다. 그건 얼핏 보면 퍽 인도주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성을 높인다고 해서 단 한치라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개선됩니까? 전혀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채 북한 지배 집단의 감정을 자극해서 남북관계만 약화시킬 뿐입니다. 그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북한 지배 집단의 감정을 돋고 그들의 분노를 키울수록 군부 독재 시절부터 수구 보수 세력들이 정치적 울타리로 애용해왔던 적대적 상호 의존 관계가 튼튼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정치적 음모는 이렇게 교활합니다. 우리가 지난 80년대 군부 독재 타도 투쟁을 할 때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로지 우리의 힘으로 싸우고 다치고 죽어가며 마침내 30년 군부 독재를 종식시켰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 문제도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자각하고 단결하고 투쟁해서 해결해야 할 그들의 문제입니다. 폭정에 견디다 못해 백성 전체가 들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인류사 5천년 동안에 계속되어 온 불변의 투쟁 방법입니다. 백성이나 국민 전체가 일어나는 노도에 뒤집히지 않는 왕조나 권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과 유연한 태도로 꾸준하게 교류해야 하는 이유는 그 여러 방면의 교류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그만큼 빨리 깨어날 것이고 그 자각은 곧 저항의 힘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저항의 성공이 곧 통일의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남북관계와 민족 통일의 문제는 좌파 이익을 떠나 순수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대해야만 그 바른 길이 보입니다. 보수 세력들이 북핵 문제 때문에 북한을 규탄하는 것, 그건 바람직한 일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우리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인류의 평화 유지 측면에서나 한반도에 핵무기가 있게 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서도 전 지구의 핵무기는 완전히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 절대 원칙입니다. 나는 소련이 인류사에서 사라진 다음부터 좌우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피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구상에는 오로지 자본주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회주의 국가가 4개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할 사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은 정치체제만 공산당식 일당 독재를 고수하고 있을 뿐 경제체제는 모두 자본주의로 바뀌었습니다. 북한 하나를 제외하고는 중국의 성공을 보고 베트남, 쿠바도 부랴부랴 중국식 시장 개방을 했으니까요. 이 지구상에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국가가 따로 구분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소수의 강대국과 다수의 약소국이 있을 뿐입니다. 남미의 약소국들은 더 이상 경제 식민지로 살지 않기 위해 자기들끼리 뭉치며 미국에 대항하려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오래 당하고 난 다음에 보이는 자각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냉전 시대의 공포를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우리의 자존적 생존을 위해 미국과 거리에 둘 건 두고 따질 건 따지는 냉철한 경제 관계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정치적 입지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은 우리의 경제발전 초기에 중기에 이르기는 동안 실로 엄청난 이익을 준 존재였습니다. 많은 소비자의 집을 잘해주고 부도위험 적은 양질의 시장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미국이 군사적 합동훈련을 하는 것처럼 경제관계까지도 그렇게 유지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관계와 경제관계는 엄연히 다릅니다. 경제관계는 이윤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되는 냉엄한 돈 거래일 뿐입니다. IMF 사태 때 25%의 고리 대금업으로 인정사정 없이 핏발기를 한 사실이 그걸 입증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 경제 문제는 국민의 생존 문제이고 우리가 피해가 뻔한데도 미국과의 문제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이 보수 우익들의 대책 없는 미국 추종주의입니다. 그리고 자기네 반대자들에 대해서는 그 상투적인 수단이 수법인 반미로 몰아 반미 이꼴 친북, 친북 이꼴 용공, 용공 이꼴 빨갱이의 필승전법으로 협박을 합니다. 냉전이 끝난 지가 20년이 다 되었는데도 그런 저급한 색깔로는 이제 단호하게 맞서고 불식시켜야 합니다. 보수정당에 속한 젊은 정치인들끼리 정치인들까지 그런 작태를 밥 먹듯이 범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고 절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독자들이 책을 읽지 않는 이유가 독서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아주 정확한 지적이 아닌가 합니다. 인간들이 발명해낸 발명품들은 몇천만 가지인데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인간에게 유익해야 한다. 인간의 3대 발명품이 언어, 정치, 종교입니다. 그 언어에 의해 쓰이는 소설 또한 발명품입니다. 그러므로 소설도 인간에게 유익해야 하며 그 유익이 곧 효용입니다. 책도 엄연한 문화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소비자들이 물건을 선택할 때의 절대적 공통점도 유익입니다. 저는 소설을 쓸 때마다 소재, 주제, 구성, 취재, 무대, 인물, 문장까지 새로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집필 시간, 집필 태도까지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죽음이 보일 때까지 노력합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독자들이 소설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작가들이 독자들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광복절은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건국 60주년 논란으로 시끄러웠습니다. 민족보다는 국가가 우선하는 기묘한 상황이 도래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 변화 속에 민족주의는 난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제국주의 단계와 경제적 차원의 미국 중심 신자유주의 제국이라는 체제의 성격은 변환된 것처럼 보이지만 체제 안에서 강대국과 약소국의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은 것이 조정래의 시각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역사적 제국주의 단계와 경제적 차원의 미국 중심 신자유주의 즉 제국이라는 체제의 성격은 변환된 것처럼 보이지만 체제 안에서 강대국과 약소국의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즉 여전히 제국주의적 신자유주의가 팽배하고 있고요. 수많은 핍박받는 약소국들이 있다라는 것이 조정래의 시각입니다. 으라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